화폐전쟁 1권. 세계의 경제 불황과 빈부격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음모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그들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음모론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아마 신세계 질서와 단일 국가 화폐일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영국의 은행 재벌 그룹이 화폐 발행권을 획득하기 위해 벌인 사투와 화폐 발행권을 획득하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남미와 아시아에 벌인 양털깎기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알기 위해선 우선 유럽에서 200년 이상 경제를 조정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알아야 한다. 로스차일드의 5 아들은 런던, 프랑크푸르트, 빈, 나폴리, 파리의 로스차일드 은행을 설립한다. 당시 1815년에 유럽에서는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보력을 갖춘 로스차일드 가문은 나폴레옹의 패전을 미리 알아내고는 영국의 주식 거래소에 가장 먼저 달려가 거짓 정보로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며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 영국 국채를 헐값에 사들인다. 하루 후에 나폴레옹의 패전이 알려지고 이 국채는 20배 이상이 오르며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국채를 발행하는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을 장악한다. 국제 금융 세력은 유럽에서 힘을 키우고 식민지 미국에 눈을 돌린다.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100년에 걸쳐 진행되고 국제 금융 세력은 미국의 큰 주요 사건들의 배후가 되었다. 링컨의 암살 배후에는 링컨의 노예 해방과 전쟁 중 진 빚을 무효로 한다는 정책으로 큰 손해를 본 국제 금융 재벌이 있었다. 화폐 발행을 국가 주도로 진행한 대통령은 여지없이 암살 또는 기이한 사건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 결과 1913년 12월 미국은 연방준비은행법을 통과하여 미국의 화폐는 민영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을 한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한 경우 국민이 납부할 미래의 세수를 민영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의 담보로 잡히고 연방준비은행권을 발행하게 한다. 이것이 곧 달러다. 국가의 화폐를 국가가 발행하지 않고 민영은행이 발행을 한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연방준비은행의 실제 주인들은 누구인가? 로스차일드 가문, JP 모건, 데이비드 록펠러, 야곱 시프 가문의 쿤롭사 등이 연합하여 미국의 잉글랜드 은행의 복제가 완성되었다. 모건가와 록펠러, 야곱 시프 가문은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원과 지원을 받고 그들과 깊은 관계가 된 금융 재벌 조직이다. 연방준비은행의 주식 보유를 확인하면 실제 주인을 알 수 있다. 록펠러와 쿤롭사의 뉴욕 내셔널시티 은행이 3만 주, JP 모건의 퍼스트 내셔널 은행이 1만 5천 주, 폴 와버그의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이 2만 1천 주, 로스차일드 가문의 하노버 은행이 1만 200주, 체이스 은행이 6천 주, 케미컬 은행이 6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1891년에 유럽에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다른 은행가들이 모여 원탁 K 그룹을 설립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직이 탄생하는데 그 선봉장이 모건이었다. 그의 미국 원탁 K 그룹은 1차 대전 후 외교협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유럽의 원탁 K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로 개명하였다. 1914년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된 후 미국의 금융과 상공업계 및 정치적 운명은 소수의 은행가들에 의해 조종되어 왔다. 1913년부터 1949년의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은 1억 4,300만 달러에서 450억 달러로 폭증했고 이 돈은 연방준비은행의 주주들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갔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 전쟁에도 이 금융 재벌 조직은 움직인다. 그들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당시 유럽은 전쟁을 치를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이때 모건의 오른팔인 데이비슨이 영국에 찾아가 전쟁을 위한 신용대출을 약속한다. 금액은 30억 달러고 모건 은행은 1%의 수수료로 3천만 달러라는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모건은 프랑스에도 신용대출 협의를 체결했다. 유럽의 참전국들은 이렇게 전쟁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금융 재벌 조직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 금융 재벌 조직은 빌더버그 클럽을 만들고 유럽연합, 삼각위원회 등을 조직하며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목표로 활동한다. 세계 유가를 폭등하게 한 배후에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석유 거래가 통상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4배 폭등하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고 달러는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1970년대 막 공업화를 실시한 개발도상국가들은 IBRD의 저금리 차관에 의존하다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그들은 자금이 잠식되고 경제가 망가지며 IBRD의 차관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IMF와 결탁한 국제 금융 재벌들은 개도국에 가혹한 구제 조건을 내세우며 4가지 처방을 내린다. 4가지 처방은 국가 핵심 자산의 사유화, 자본시장의 자유화, 기본생활 요소의 시장화, 자유무역의 국제화이다.
이 처방을 받은 나라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그 나라의 수많은 핵심 자산을 헐값에 내준다. 이것을 국제금융재벌 조직의 통제하면서 해체하기라고 부른다. 이제 그들은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여 개도국의 자원을 수탈하려고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환경보호이다. 개도국의 채무를 자연자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국제금융재벌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지구 육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이 작전을 진행하는 주체는 지구환경기금이라는 기구이지만 이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 IBRD이다. 국제금융재벌은 아시아에서의 수탈을 진행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발생한 배경이 그것이다. 이 책은 후반부에서는 금융재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파생상품과 그 상품들의 위험성을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한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